아니 이게 조 대표 안 계실 때 나도 땡땡이 좀 칠까 그랬더니 참. 안 되죠.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제 제가 연설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 하면서 존경한다고 대통령께서 위대한 대한민국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뭐 하고 있었나 생각하면 속상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안 돼요. 아주 항상 혼나세요. 그렇게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 혈육이시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렇게 모질게 한 사람들이 이제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뀐다 생각하니까 와가지고 뭐 온갖 아양들을 따는데 정말 부역질이 났습니다. 아주 혼났습니다.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고 다 사는 거라는데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나 생각하는데 저 개인 홍문정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우리 공화당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런 놈들. 기회주의자 놈들은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면요 그 사회는 정말 불행한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 놈 오면 일본 놈한테 가서 붙고 소련 놈 오면 소련 놈한테 가서 붙고 그리고 김정은이 내려오면 김정은이한테 붙고 이런 놈들이 다 잘 먹고 잘 살면 누가 심지 있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황장엽 선생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무조건 1등이 최고 빨갱이 중에 빨갱이가 무조건 1등이래요. 그래서 빨갱이 자손은 대대로 잘 먹고 산다 이거죠. 근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애국자들은 다 힘들고 배고프고 어렵고 맨날 일제시대 때 친일이나 하고 그리고 맨날 나라 팔아먹는 데 앞장서고 그러던 놈들이 또다시 기회만 있으면 또 앞장서고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니까 이거 대한민국 이거 하나는 고쳐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세상 그게 정의로운 세상 아닌가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세상 아닌가요? 맞아요. 빨갱이만 무조건 빨갱이기만 하면 행복하고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세상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선생이 지금 해책하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잘못됐다.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기회주의자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공화당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춥기도 하고 그래서 좀 화끈한 말씀 드렸습니다. 김춘식 박사님은 우리 요 지금 종로구청 자리에 옛날 수성초등학교라고 있었는데요. 거기 저보다 1년 선배입니다. 그리고 서울고등학교를 나오시고 그 빛가번쩍한 서울법대를 나오시고 서울대 전작가를 나오시고 서울법대를 나오시고 스탠퍼드에서 박사학위 하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유명한 3S입니다. 서울고등학교, 서울법대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 제가 스탠퍼드 대학 다닐 때 우리 김춘식 박사를 만났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존경하는데 아직도 존경합니다.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계실 때 제가 우리 김춘식 박사님 꼭 대한민국에 장관 자리 그때는
저희가 그 대통령께서 과학자이시고 대한민국의 과학을 통한 사이언스로 통한 대한민국의 부국강병 주장하셨는데 우리 김춘식 박사가 거기 딱 맞는 분이다 강력히 추천을 했는데 거기 비슷한 자리라고 이 애들이라고 우리나라 과학자 총연합 모여있는 데 가서 감사 노릇을 잘 하셨고요. 석학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오늘 경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다는데 좋은 강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시험 보는 거 잊지 마세요. 예. 그 신문들 보시죠? 신문을 안 보시고 인터넷으로 보시죠? 있어야죠. 네. 유튜브밖에 안 봐요. 유튜브밖에 안 보세요? 예. 네. 한 2, 3일 전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린 게 있습니다. 왜 문재인 지지층이 이탈하냐? 왜 그럴까요? 궁금하시죠? 네, 하여간 이탈하고 있대요. 자, 그 얘기도 좀 이따가 이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먼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지난 한 25년 동안 잃어버린 몇 년 그랬죠? 20년까지인가요? 제가 왜 25년까지 갈 것 같은데요. 5년부터 시작해서 잃어버린 5년이다. 이제 5년이면 끝나겠지. 그러다가 좀 지나 보니까 10년이래요. 잃어버린 10년. 또 좀 지나니까 잃어버린 15년. 잃어버린 20년.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 그러죠. 왜 나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왜? 제가 물어보고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우리나라도 저출산이죠. 아이들 잘 안 낳는다 그럽니다. 그래도 인구는 매년 조금씩 늡니다. 일본은 몇 년 전부터 인구가 줄어듭니다. 절대 인구가요. 우리보다 20년 먼저 고령화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1년에 인구 50만 정도가 준답니다. 50만이 주니까 일할 사람이 그만큼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취직이 잘 된다.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상태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잃어버린 25년 바로 앞에서 25년 얘기는 안 하지만 그다지 유쾌한 상황은 아닙니다. 일본도. 자, 요새 정기예금 이자율 아세요? 얼마쯤 되나요? 내가 뭐 며칠 전에 우리은행에서 가서 물어보니까 제일 비싼 이자율이 1.9%래요. 정기예금 많이 내려갔죠. 우리나라 금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몇 프로였습니까? 2.6%였다가 여름에 2.2%로 한국은행이 낮췄죠. 최근에 2%가 깨졌습니다. 2%도 안 된다. 1, 4분기에 1월부터 3월까지 마이너스 0.4%. 잘 계산해 보세요. 2, 4분기에 1%, 3, 4분기에 0.4%. 그럼 마이너스 0.4, 1, 0.4 하니까 1% 성장했죠. 1월부터 9월까지. 2% 이상 성장하려면은 10월, 11월, 12월에 1% 이상 성장해야죠. 가능한가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네. 불가능해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는 아마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일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뭡니까? 물가를 감안하면. 마이너스. 예. 근데 청와대에 계신 분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어만 그렇게 들려가는. 네, 열심히 해서 공수처법만 빨리 통과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참 웃기죠? 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모르십니다, 하여간에.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자,
물가 9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9월보다 0.4%가 떨어졌습니다. 뭐 한 달쯤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근데 0.4%가 떨어졌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만이 아니고 생산 단가도 따집니다. 생산 물가 지수라 그러죠. 그게 어떠냐? 9월 기준으로 지난달 기준으로 작년보다 0.7%가 떨어졌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도 떨어졌고 공장에서 생산해서 나오는 출고가도 떨어지고 물건값 내려가겠네요. 어쨌든 간에요. 그러면 소비자는 좋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 생산자 물가 지수 7월은 전달보다 마이너스 0.3%, 6월달보다 8월달은 마이너스 0.6%, 9월달은 마이너스 1.1%, 3, 4분기에 2%가 전분기보다 떨어졌습니다. 공장에서 물건 나오는 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판매가 안 되잖아요. 예, 판매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즉,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은 경기 침체, 우리는 그걸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디플레라 그럽니다. 그게 되면은 일본의 잃어버린 몇 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3, 4분기 7월에서 9월까지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됐냐? 푹 떨어졌답니다. 코스피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188개사 평균을 내보니까 작년 3, 4분기하고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35%, 3분의 1쯤 이익이 줄어들었답니다. 188개사 평균. 가장 많이 줄어든 회사 어딜까요?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D램만 하죠. 반도체 칩만 합니다. 마이너스 93%. D램이 안 좋긴 안 좋은가 봐요. 그러면 D램 또 많이 만드는 회사가 어딥니까? 삼성전자. 거기는 어떨까요? 여기가 이게 휘청거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됐네요. 56%. 반토막 났죠? 예. 영업이익이.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랍니까? 뭐 이제 통계 지표마다 다르지만 무지하게 큽니다.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기에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으면 뭐 좋지 않은 조짐이에요. 이 영업이익은 뭡니까? 매출에서 판 돈에서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옵니다. 이익이 떨어졌다는 거는 매출이 줄었거나 비용이 올랐거나, 그죠? 예. 그 둘 다 일어나는 거죠. 왜 비용이 왜 오르냐? 10개 만들던 걸 5개 만들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고정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물건이 안 팔리면, 매출이 줄어들면은 비용은 그대로인데 고정비용은 그대로 있죠. 어쨌든 간에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자, 연초에 환율이 확 뛰었습니다. 1100 얼마 하다가 1달러에 1200원까지 뛰었죠. 환율이 뛰면은 달러로 표시하면은 예를 들어서 1200원 하던 것 같으면은 1.1달러에서 1달러로 환율이 1200원 됐으면은 1달러로 가격이 내려가죠. 그럼 가격 경쟁력이 좋아진다 그럽니다. 경쟁력이 있으니까 많이 팔려야죠. 수출하기 위해서 환율을 올립니다. 자, 환율이 올라갔으면 수출이 늘어야죠.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 경제 구조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올해 어때요? 수출이 떨어지고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도 떨어지고. 자,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늘고, 수출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생산이 늘고 고용이 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환율은 올라갔는데 수출이 줄고, 수출이 줄면 생산도 줄고 고용도 줄고, 일로 가야 될 게 일로 가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위험 신호입니다. 제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하여간에 몇 가지 지표들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언가 경제 지표들이 다 문제가 있다 하고 우리는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나요?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 경제 지표를 되돌릴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랬더니 찾는 방법이 뭡니까?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500 몇십조 하겠답니다. 예산을 왕창 늘려가지고 무상복지하겠대요.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죠. 지도예요 그러면. 예. 지돈이요? 그러면은 예산을 확 늘리려면은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죠. 근데 세금은 그만큼 안 거친대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적자 재정. 집에 가게만 적자가 나는 게 아니라 나라 곳간도 적자를 만들겠다. 적자라도 좋다. 그렇게 하겠다. 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경우는 마지막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할 수 없이 쓰는 거죠. 그걸 과감하게 하겠답니다. 그래도 과연 어떻게 될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하겠죠. 신규로 창업하는 숫자 중에 폐업하는 비율, 올해 자영업자가 10만 개 늘었는데 폐업은 몇 개가 됐냐, 그 비율입니다. 90%, 9만 개. 예, 잘 기억하십니다. 저도 머리가 나빠서 써놓은 걸 봐야 되는데 기억을 잘하셨어요. 2016년도에는 7만 8천 개, 10만 개의 새로운 자영업자가 생기면은 7만 8천 개가 문을 닫던 게 작년에는 8만 9천 개. 그러면 자영업자 일하기 수익이 나빠졌네요. 그죠? 예. 또 이제 이런 통계청에서는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한 지 3년 지나면 몇 프로가 남아있을까? 자, 통닭집을 시작을 했어요. 치맥이 잘 된다고 치킨집을, 통닭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3년 지나면은 몇 프로나 남아있을까요? 10% 미만. 조금 더 써보세요. 그보다 좀 많이 남는데요. 20%. 조금 더 써보세요. 40%가 남는 됩니다. 3년에. 몇 년 전까지는 50%였어요. 근데 10%가 나빠진 거예요. 제가 한 5년 전에 자영업자들 지원 사업에 참여해가지고서 그때 조사한 결과에 제 기억에 하면 3년 전에는 5년 전에는 50%, 3년 후에는 50%가 남았는데, 자, 5년 지나면은 몇 프로 남을까요? 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27.5%. 그러니까 5년 지나서 또 계속 장사를 하는 비중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자영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오 단단히 해야 됩니다. 이 지표가 이야기해주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들 5, 6도 들어보셨어요? 노래에 나오는, 이미자 노래에 나오는 5, 6도 말고 56세에 빨리 집에 간다. 5, 6도가 있다 보니까 조금 내려갔죠. 4, 5정이 생겼습니다. 그 나이가 45세로 낮춰졌다. 그랬다가 또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38선
38살로 내려갔다. 자, IMF가 딱 나고 나서 나온 이야기죠. 5, 6도라는 게. 그때 일찍 조기 퇴직을 하니까 명퇴금을 줍니다. 그죠? 목돈이 생겼죠. 그 목돈 가지고 뭐합니까? 주식 투자하든지 자영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려는 분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 위험 요인은 뭐가 있고 내가 이걸 해가지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미리 잘 생각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문 닫는 비율이 높아지니까 누구만 좋아요? 인테리어 업자는 신납니다. 툭하면 바꿔야 되니까. 커피집 하다가 딱 커피집 망하면은 인테리어 바꾸죠? 누구만 신나요? 인테리어 업자. 자, 이렇게 된 이유가 경제정책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해도 뭐 거의 100% 맞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그게 잘못된 걸 아마 제가 한 2달 전쯤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저임금 인상하겠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면은 그 임금을 받는 사람의 생산성이 올라가 있어야지만이, 향상되었어야지만이 그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기업, 고용주, 자영업자도 될 수 있을 거고 중소기업도 될 수 있을 거고 대기업도 될 수 있고 이익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생산성은 안 올라갔어요. 임금만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비용이 늘어나죠. 비용이 늘어나니까 고용주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고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한 일을 하시던 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건 소득 하위 20%에 계신 분들은 소득이 마이너스 7.7% 이상 떨어졌다.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생산성 향상이 없이 임금을 인상했다가는 그 기업이 망할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그거를 고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표들, 경제 성장률이 1%대가 됐다, 정기예금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 물가가 떨어진다, 디플레의 조짐이 보인다, 경기가 후퇴할, 경기가 침체될 조짐이 보인다, 일본의 잃어버린 5년이 할 때 조짐하고 비슷하다. 또 환율이 올라갔는데 수출이 줄어든다.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줄어들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을 줄여야죠. 비용을 줄이려면은 임금 줄여야죠. 인건비 줄여야 되는데 인건비 못 줄이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직원을 뽑지 말자. 새로운 직원을 안 뽑으면은 젊은 청년들이 취업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 현상이 쭉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좋은 방향으로 착착 흘러가면,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아니 수출이 늘고, 수출이 느니까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느니까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느니까 소득이 올라가면서 환율이 다시 떨어집니다. 환율이 떨어져도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이 계속해서 늘고 하는 이러한 선순환이 된다 그러면 나라 경제가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환율이 올라갔는데 수출이 줄어든다. 악순환이죠. 선순환이 돼야 될까요? 악순환이 돼야 될까요? 이거 너무 쉽죠?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악순환이다. 자, 지난주에 정부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WTO 세계무역협정이죠. 거기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 개발도상국.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 개도국이에요? 아직 계속 선진국이에요, 개도국이에요?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이에요. 제가 그 지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OECD에 가입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OECD에 가입하면은 일단 선진국이라 그럽니다. G20가 뭔가요? 그레이트 20.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나라 20개 국가. 우리나라는 G12. 11, 12, 13, 그 사이 왔다 갔다 하죠. 20개, 경제 규모가 제일 큰 20개국 안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가 있죠. 국민소득 듣고 놀라지 마세요. 12,056달러 보다 넘어요, 안 넘어요? 3만 달러 넘었죠. 12,056달러보다 2배 반. 12,056달러가 넘으면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준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전 세계 교역량의 0.5% 이상을 하는 나라. 우리나라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 충족해요. 그런데 WTO에서 얘기하는 개도국이라는 지위는 이 네 개 중에 하나도 해당이 안 돼야 돼요. OECD에 가입 안 했어야 되고, G10에 들지 않았어야 되고, 소득은 12,000달러보다 못해야 되고, 교역량은 전 세계 교역량의 0.5%보다 적어야 되고. 언제 그랬습니까? 1970년대, 80년대. 지금 우리는 어때요? 소득 3만 달러가 넘었죠. OECD 가입한 지 벌써 20여 년 됐습니다. G20의 멤버로서 G20 회의하면은 대통령이 맨날 가죠. 아시아의 G20에 들어가는 국가가 몇 개나 됩니까? 한국, 일본, 중국, 인도가 들어가든가 모르겠어요. 원체 인구가 많으니까. 싱가포르 못 들어가요. 인구가 쪽수가 작아가지고 못 들어갈 거예요. 사람 숫자가 적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랬나 하면은 금년 2월 달에, 야, 이 기준을 우리가 정해놨던, 옛날에 정해놨던 기준인데, 이 기준에 충족되는 친구들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라. 그러지 않으면 무역 분쟁을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포기해야죠, 뭐. 중국 때리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죠? 우리는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켰습니다. 한 가지만 충족돼도 포기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보다 앞장서 가지고서 싱가포르하고 브라질이 우리 포기할게. 25년 전 우루과이 라운드 때 결정됐던 걸 포기한다고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만 버텨요. 중국은 버티는 건 지금 미국하고 뭐 무역 갈등 벌어졌는데 뭐 조금 더 버텨보지 뭐 그러는 거겠죠. 자, 농업 분야, 농축산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이제 포기하게 되면은, 참 어제 엊그젠가 정부 발표하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바뀌는 게 없대요. 당장 바뀌는 거 없죠. 왜 그럴까요? 우선 서로 협상을 해야 뭐 바뀌겠죠. 바꾸는 협상을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그 언제까지? 바꾸는 협상이 시작될 때까지는 현행 그대로다. 그럼 바꾸는 협상 얘기가 나올 때까지라는 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걸 빼버리고 문제 없다. 말이 됩니까? 네. 툭하면 속여요,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쌀 농사 지으시는 농부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쌀 값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죠. 정부가 직불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직불제로. 네, 직불제라 그래요. 그거를 마음대로 못 주는 겁니다. 지금처럼. 정해진 기준밖에 못 줘요. 그리고 쌀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 매깁니다. 관세 마음대로 매길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매기죠. 그러면은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참 힘들어질 것 같아요.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그런데 소비자는 어떤가요? 쌀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쌀값이 떨어질 테니까. 옛날에 뭐 이런 얘기도 했죠. 미국산 쌀은 맛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캘리포니아 쌀을 가지고 밥을 하면은 한국에서 해먹는 밥보다 더 찰지고 맛있어요. 제 경험입니다. 칼로스 쌀이라고 있죠. 값은 4분의 1쯤밖에 안 해요. 소매가가. 자, 고기, 소고기 어떻게 될까요? 맛있어요. 5분의 1 값입니다. 미국이. 그거 관세도 맘대로 못 매기고 수입 쿼터도 맘대로 못하고 그러면은 어차피 돼지 다 죽었는데 뭐 예? 소 기르고 돼지 안 기르면 되겠네요. 그 사람들이 큰 문제죠. 예. 그 대신에 소비자는 좋아집니다. 소고기값 떨어지는 거예요. 한우 맛있다 그러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LA 갈비 먹어보면 우리나라 갈비보다 맛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일 등급이 낮은 것만 수입해 옵니다. 등급이 높은 거를 거의 수출도 안 합니다. 비싸니까 그거는요. 그래도 그게 싸요. 자, 이제 농축산업에서 글로벌 기준을 지켜가면서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축산업 하시던 분들, 벼농사 지으시던 분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강원에 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좌파 정권의 지지자 중에 껴있을 겁니다. 예, 껴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꿀 따고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저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뭐 동일 임금제도 시행하고 동일 근무 경력 인정하라. 똑같은 일 하면은 똑같은 임금 주려는 거죠. 예. 우리나라 그렇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한테 배워온 게 있어요. 단일 호봉제. 호봉제죠. 1년 지나면 월급이 올라갑니다. 또 1년 지나면 또 올라갑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도 공무원 초봉은 낮은데 정년퇴직할 때쯤 되면은 쫙 올라가 있어요. 공무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기업이 다 그래요. 기업의 80%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현대자동차 민노총이 세죠. 셀 수밖에 없어요. 50대가 몇 프로쯤 될까요? 현대자동차에.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48%래요. 50대 근로자가 48%. 그 사람들의 임금 어떨까요? 억대입니다. 그러면 신입 직원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한 3,4천 받겠죠 뭐. 자, 30대 근로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생산 현장에서입니다. 50대 근로자하고 누가 더 생산성이 높을까요? 30대가 30대가
높아서 50대는 30대 60%밖에 안 된답니다. 뭐 신문에 난 거예요. 실제로도 그럴 거예요. 절더러 30대 청년하고 달리기 하라 그러면 제가 잘 뛰겠어요? 30대가 훨씬 잘 뛰겠죠? 머리 쓰는 거 하라 그러면 저도 아직까지 칠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달리기 하라 그러면, 삽질하라 그러면, 땅 파라 그러면 50대 되신 분들이 삽질하는 거 하고 30대가 삽질하는 거 하고 따져보고 싶으면 30대가 훨씬 잘하겠죠? 예. 아니 맞아요, 잘해요. 처음에 30대 혹시 못하더라도요 삽질 한 몇 번 해보면 잘합니다. 자, 이러한 것, 단일호 봉제, 이 문제가 우리나라는 병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이 드신 기업에서 생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되면 어떻게 돼요? 30대하고 50대하고 반통 딱 치면은 임금이 줄어들죠. 일은 동일하게 일하려니까 좀 더 해야죠. 싫죠. 그럼 자기 이익을 대변하려면 뭘 만들어 놨습니까? 노조. 민노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민노총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자, 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라고 저도 공부를 좀 합니다. 하다 보니까 30년 이상 된 근로자와 몇 년 안 된 신입 직원들하고 임금 격차, 일본이 2.41배래요. 신입 직원하고 30년 이상 된 사람하고 일본이 2.4배, EU, 유럽이 1.62배, 1.6배. 한국은 얼마나 될까요? 네, 4배에 10%가 더하면 4.4배래요. 자, 그러면은 그 일자리 뺏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안 되죠. 뺏기면 큰일 나죠. 없대 연봉이라는데. 그러니까 민노총 만들고 지켜내야죠, 자기 일자리. 그러면 인건비 많이 지불했죠.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새로 사람 뽑아야 안 뽑아요? 안 뽑죠. 뽑으면 노는 사람 나오잖아요. 노는 사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손해니까. 고액 임금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도 일 시켜야죠. 지갑 이거. 자, 이거 봉투. 블루칼라와 화이트 칼라, 블루칼라 노동계가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화이트 칼라는 머리 쓰는 거죠. 펜대 잡고 머리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이 많으면은 생산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갑. 나이에 별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생겼냐? 문제의 원인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IMF에 갔습니까, 우리나라가? 1997년? 98년. 7년. 1997년. 몇 년 지났어요? 22년. 이땡입니다. 자, IMF 때 1998년부터 대량 해고가 일어나죠. 56도 4호정 38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내보냈다. 고액의 인건비를 받고 있던 사람을 많이 내보냈다. 단일호 봉제 때문에 나이가 많은 50대를 내보냈다. 청년을 2년 앞둔 56세부터 내보냈다. 그걸로 안 돼가지고 45세 이상을 내보내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사람이 많이 나갔겠네요. 사람을 많이 해고했으니까 새로 많이 뽑았겠죠. 젊은 친구들을 뽑았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지났다. 그때 30살에 입사한 사람은 지금 몇 살? 50살. 그죠? 그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제가 아까 홍 대표님이 제가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책연구소입니다. 전자통신 분야에. 거기도 똑같아요. 1997년, 8년에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나이든 사람을. 그런데 화이트 칼라예요. 거기는 머리 쓰는 사람들이에요. 나이 들면은 그 생산성이 좀 괜찮아요. 그런데 그리고 사람을 한꺼번에 확 뽑습니다. 한꺼번에 확 뽑으니까 어떻게 돼요? 퀄리티가 떨어져요. 품질이 떨어져요. 사람 품질. 그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30살에 들어왔다 그러면 50대가 됐죠. 50대가 되면은 의사결정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책연구소의 연구의 질이 떨어지고 키스 같은 사례가 벌어지는 거예요. 인턴 하지도 않았는데 인터넷에다 증명서 써주고. 그게 전부 다 IMF가 났을 때 무엇을 해결했어야 됐나 하면은 단일 후봉제를 없앴어야 됩니다. 그거 안 없앴어요. 그게 지금 골마 터지는 거예요. 그게 민노총이 된 거예요. 민노총 입장에서는 50대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의 48%다? 그 직장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끝까지, 저희도 끝까지 투쟁하자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자. 그렇게 되니까 기업은 새로운 직원들을 안 뽑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청년을 안 뽑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청년 실업. (5.6도) (4.5정) (3.8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IMF 가면 되겠네. 그러면 (5.6도) (4.5정) (3.8선) 그대로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한번 해봤으니까 쉬울 거예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재계일치 얘기했죠, 지난번에. 재계일치라는 GE의 CEO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줄 세워가지고 하유 10%를 매년 잘랐다 그랬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우리나라 그랬다가는 다 빨간 띠고 빨간 조끼 입고 아마 가문에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태극기 들고 광화문 되찾아왔죠. 몇 년 얼마 걸렸습니까? 2년 반 이상 한 결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촛불이 어디로 가요? 서초동으로 피난 갔다가 여의도로 갔다가 주변 머리 돌아다니고 있죠. 그 한번 차지하면 뺏기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여간 날씨도 추우니까요, 한 1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늘 준비했던 거 못한 건 또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예. 민노총 콘크리트 지지층이죠. 좌파 독재 정권에. 민노총이 지금 데모하는 거 보셨죠? 얼마 전에 저희가 서울역에서 행진해 오니까 삼성 건물 앞에서 데모하고 있죠. 왜 할까요? 주 52시간 근무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 보완책을 한다, 연기한다, 어쩌고 하니까 너 뭔 소리 하냐 문재인아 그러는 거예요. 주 52시간 근무하면서 월급은 그대로 주라. 왜 월급 깎으려고 그러냐. 실제로는 생산직 근로자들이 시간의 근무수당, 주말 근무수당 그런 게 빠지면 월급이 줄죠. 예, 한 30% 줍니다. 야, 그거 왜 줄이냐? 그거 줄이지 말고 주 52시간 근무해서 일 조금 하고 돈 더 많이 받게, 돈은 그대로 받겠다. 근데 그거 누가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러고 반발하는 겁니다. 민노총은 그래서 반발하고 있고요. 이거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고용의 유연성. 사람이 필요할 때 고용을 하고 필요 없을 때 해고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선진국이 되면 이건 필수입니다. 왜? 사업 환경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돼야 됩니다. 동일노동. 50대가 자동차 만드는 거나 30대가 만드는 거나 한두 달 해보면은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30대가 받는 월급이나 50대가 받는 월급이나 똑같아야죠. 그런데 30대는 4, 5천만 원 받고 50대는 억대를 받습니다. 잘못됐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납니다. 또 파업하면은 무노동, 무임금. 파업한 기간 동안 월급 주지 말아야죠. 근데 파업을 푸는 조건에 그 월급 다 준다. 그래 왔어요. 이런 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기 힘듭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IMF 다시 갔다 오면 되는데 그건 너무 비참하죠. 그러니까 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들 콘크리트 지지층 중에 민노총 애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자, 또 종교적. 문재인이란 사람이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정시 비중 높여라. 그런데 정교조는 뭐라 그래요? 정시 비중 낮춰야 된다. 그냥 정면 충돌했죠. 그리고 거기다가 정교조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인원고등학교 혁신학교입니다. 정교조가 좋아하는 혁신학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생입니다. 반발을 한 겁니다. 예. 아니요. 금방 15분 안에 10분 안에 끝낼게요. 예.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 그 정도 하고요. 자영업자 저소득층. 아까 말씀드렸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 소득 주도 경제 정책의 대상이 누굽니까? 저소득층,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율이 더 늘어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고 그 이유는 생산성 향상이 없는 임금 인상 때문에 시작이 됐다. 그럼 결과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을 제가 드렸죠.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나라는 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을까요? 치맥집 가면 무지하게 많잖아요. 길거리 골목에 가보면은요, 치맥집 많습니다. 미장원 많고요, 카페 많고요, 휴대폰 대리점 많고요. 네, 맞습니다. 직장이 없어도 직장에 일찍 퇴직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장사 경험이 없는데 장사를 시작합니다. 식당 경험이 없는데 식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빨리 문 닫는 경우가 통계가 나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경험은 없는데 막 들어가도 지금 이 교수님 하는 말씀이 딱 맞습니다. 이거 해소할 방법으로 나온 게 무상복지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40조 원 주겠다 내년에. 박원순이 하는 거 봐도 그 얘기 안 하니까 저기 보이시죠? 한국 영화 뭐 100주년 어쩌고 저쩌고 한답니다. 관중이 없어요. 근데 공연한다는데 사람이 없어요. 저거 왜 합니까? 왜 하냐고요? 제 견해는 대학생 애들이나 조국에 반대하는 대학생 애들이나 민원고등학교 학생 같은 애들이 딱 들고 저녁 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나왔다가 또 숫자가 개천절이나 한글날 때처럼 많아지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못 나오게 만들어야죠. 예. 이런 걸 해결하려면은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세워야 돼요. 자, 박정희 대통령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미래의 먹거리가 뭡니까? 기계를 만들고 중화학을 해야 되고 그런 거였죠. 그걸 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고속도로 뚫고 댐 만들고 그때는 그거 하면 됐어요. 지금 그거 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웃죠. 야, 배 만들어, 조소도 더 만들어? 자동차 공장 더 만들어? 그럼 뭐예요? IT 분야 4차 산업혁명을 해야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내년도 예산에 제가 좀 눈이 나빠서 그런지 못 찾아봤습니다. 또 그 지지층, 자영업자, 저소득층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층, 젊은 애들, 2030, 좌파의 지지층이었다 그랬죠. 거기가 또 이탈해요. 왜 할까요?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히 이탈하는 거예요. 왜 일자리가 없습니까? 말씀드렸죠. 단일호봉제 때문에 나이 드신 4050 정규직 민노총 가입자들이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서 고액인건비를 받고 버티고 있으니까 젊은 층을 고용할 힘이 없다. 예를 들어서 1억 받던 사람 5천만 원으로 줄이면은, 그리고 젊은 친구 한 명 고용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회사의 생산성도 향상되고 기업 경쟁력도 좋아지고 품질 좋은 물건 만들어 가지고 잘 팔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즉 유연한 노동 구조, 노동의 유연성이 없다는 거죠.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일호봉제를 없애야 되는데 지금 좌파 정권 입장에서는 못 없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대통령 바꿔가지고서 이거부터 해야죠. 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퇴진시켜야 됩니다. 끌어내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은 교육제도부터 바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교육제도로 안 됩니다. 전문가를 키워야 됩니다. IT 4차 산업혁명은 지금 교육제도에서는 AI 인공지능하는 전문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키우려면은 자사고 과학고 뭐 그런 거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의 강도를 더 세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쉽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는 젊은 이들도 사고방식을 조금 바꿔줘야 돼요. 3D 일자리 안 하려고 그래요. 어렵고 힘들고 더럽고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누가 합니까? 외국인 150만 200만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외국인들한테 묻어온다 그러는데 우리는 벌써 200만 가까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은 2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러한 일들이 합쳐져서 좌파의 골수 지지층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인다. 그러니까 총선도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쟤들이 보기엔 총선도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조국이 사퇴시키는 정도로 하고 공수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조국이 수사 시작해라고 외쳐야 되고 조국이 구속해라고 외쳐야 되고 공수처는 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적어도 조국이 구속이 돼야 정권 교체의 첫 발을 내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첫 발도 못 내딛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한 날씨가 추워가지고